안녕하세요. 442 사람 사는 이야기 사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사연입니다. 소비를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아는 것은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죠. 수입에 비해 소비가 지나치게 많으면 패가 망신하는 길이고, 수입에 비해 소비가 지나치게 낮으면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적당한 소비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돈이 많아 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치하는 것보다는 아끼는 편이 좋다지만 부부간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협의한 후 서로 무리하지 않는 선까지 공동의 목표를 세워 아끼는 것이 현명한 것이겠죠. 아무리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돈의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그럼에도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일 뿐이니까요. 부부간의 소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적정선을 넘어 문제가 된다면 그 결혼 생활은 누군가에겐 지옥이겠죠. 이제부터 인간답게 살고 싶었지만 결혼 생활 내내 그럴 수 없었던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38살의 이혼남 박태성입니다. 아이는 없네요. 저는 7년 전 지인 소개로 아내를 만나 1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1살 연상이었습니다. 항상 현명한 아내의 지혜로운 모습이 좋았죠. 연애할 때부터 무엇을 사든 인터넷을 뒤져 최저가를 찾아내는데 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야 하는 물건을 골라놓고 세일 기간을 기다려 구입하는 등 현명한 소비를 했죠. 사실 처갓집은 아내가 어릴 때 장인어른의 투자 실패로 집이 경매로 넘어간 적이 있다 하더군요. 그런 경험이 아내를 알뜰살뜰하게 만들었는지 아내는 항상 쿠폰 지갑을 따로 들고 다닐 만큼 열심히 챙겨서 썼고 포인트도 돈도 차곡차곡 잘 모았죠. 쓸모없는 소비는 전혀 하지 않았던 아내는 많지 않은 월급에도 모아둔 돈이 상당했습니다. 반면 저는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신혼집은 아내가 모아둔 돈에다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고 집값의 반 이상을 대출받아 장만했죠. 그리고 제가 결혼 전 구입한 이제 막 할부를 끝낸 차 한 대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카드값이 100만 원씩 나올 정도로 딱히 아끼면서 살진 않았죠. 그런 저에게 아내는 온전한 우리 집을 만들기 위해 대출금을 최대한 빨리 갚자 하더군요. 그런데 그에 이어 하는 말이 상당히 절 당황시켰죠. 당신도 씀씀이를 줄여야지. 앞으로 당신 한 달 용돈은 10만 원씩 줄게. 아내의 용돈 통보를 받은 저는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뭐라고? 10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라고? 이걸로는 안 돼. 솔직히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버틴다고 쳐도 평일은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하니 한 달에 최소 20일은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하루 용돈이 고작 5천 원 꼴인 셈인 거였죠. 하루 5천 원이면 동료들과 맥주는커녕 커피 한 잔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아무도 만나지 말고 홀로 살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건 저에게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물론 저도 아내가 알뜰한 모습이 좋아 결혼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 아내가 모든 경제권을 갖고 조정을 하기로 한 것이 화근이 되었네요. 워낙 절약정신이 투철하고 꼼꼼하기까지 한 아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아내가 잘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합의를 한 거였습니다. 그랬기에 월급을 받으면 1원 단위까지 아내의 통장에 입금했죠. 그러면 아내가 자신의 월급과 제 월급을 합쳐서 우리 부부의 생활 계획을 세우는데 아내가 첫 달에 부부의 월급을 바탕으로 생활비를 계산해 보더니 향후 몇 년 안에 대출금을 다 갚으려면 많이 아껴야겠다며 제 용돈을 10만 원으로 정해서 통보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내는 얼굴까지 벌게져 항의를 하는 저를 조곤조곤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화를 낼 게 없어. 내가 계획 세워둔 항목들을 봐봐. 여기 생활비에 보면 우리 식비, 교통비, 핸드폰비 다 들어있지? 자기 점심은 회사에서 주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당신이 써야 하는 생활비는 여기 이미 들어있는 거야. 이런 거 빼고 용돈 10만 원이면 불편할 것도 없어. 엑셀 파일을 들이대며 하나하나 집어주는 아내의 설득에 저는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표정 변화를 본 아내는 바로 빨리 대출금을 갚아야 아이도 가질 수 있고 큰 집으로 이사 간다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 했죠. 사실 아내와 저는 결혼 전에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만큼은 금전적으로 힘들지 않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아내의 의견이었죠. 저는 그렇게 아내에게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지내보니 지금까지와는 달리 팍팍하고 빠듯한 삶을 살게 되더군요. 아내가 말했던 식비와 교통비 및 핸드폰비에 더해 각종 경조사비 등 추가 지출 항목은 생활비에서 나간다 해도 그 외적인 지출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었죠. 저는 직장이 있고 직급이 있고 선배도 후배도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니까요. 하지만 근무 중 잠시 쉬는 시간에 마시는 커피 한 잔도 3, 4천 원인데 제 한 달 용돈 가지고는 전문점 커피는커녕 캔커피 한 잔도 못 사게 되더군요. 또한 퇴근 후 삼겹살이나 치맥하는 자리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점심시간에 더치페이 하는 자리도 갈 수가 없었죠. 이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결국 제 주변에 남는 건 구두쇠 아내밖에 없더군요.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얻어먹을 수는 없으니 점점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고 결국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곁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얼마 전에 아기를 낳은 사촌 동생에게는 옷 한 벌조차 보내줄 수가 없었죠. 이쯤 되니 저는 불만이 쌓여만 갔습니다. 꼭 쓰지 않는다 해도 지갑에 돈이 좀 있어야 든든한 건데 전혀 없으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되더군요. 결국 저는 이 문제로 아내에게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무인도 가서 살아도 10만 원보다는 더 필요할 거야. 이건 해도 너무한 거잖아. 사람들을 아예 다 끊어내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건데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이럴 거면 내가 왜 돈을 벌어? 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이론적으로 자기 용돈은 10만 원이면 가능해. 당신도 동의했잖아. 식비, 교통비, 핸드폰비 등 다 빼고 커피 몇 잔에 계산해보니까 10만 원이면 충분히 되던데? 아내는 그 돈을 제외한 다른 비용이 더 든다는 제 말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 역시 고집을 꺾지 않자 다른 카드를 내밀더군요. 자기야, 우리한테는 집이라는 큰 목표가 있잖아. 그럼 우리 용돈 정도는 희생을 해야지. 아내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그 생활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로 싸움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도 아내에게 계속 용돈을 올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매번 저의 용돈 인상 건은 계속 거절당할 뿐이었네요. 그렇게 용돈 인상 투쟁에도 지쳐가던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부모님 집을 가던 중 그만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를 가드레일에 들이받고 말았죠. 저는 아내가 다친 곳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바로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이 하는 말이 이번에 보험 갱신하실 때 자치하를 빼셨네요? 라고 하더군요. 네? 그럴 리가요. 하던 순간 이번 일을 벌일 사람은 아내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보험에서 자차를 빼버리면 어떻게 해? 그것도 나한테 상의도 없이. 아내를 책망하는 저에게 아니 차는 잘 타지도 않는데 매년 보험료만 아깝더라고.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자차만 빼도 보험료가 반값으로 떨어진다고 하길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그랬다는 아내의 그런 변명에 저는 무척 화가 났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찌할 수는 없었죠. 결국 차는 수리 견적이 너무 크게 나와 보험 없이는 고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아내가 제멋대로 자차 보험을 뺀 지 일주일 만에 폐차를 하고 말았습니다. 차를 폐차시키고 씁쓸한 제 기분과는 달리 아내는 남은 보험료를 환불받았다며 좋아하더군요. 만약 아내가 저에게 자차를 빼는 것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의논했다면 이런 식으로 차를 폐차할 일은 없었겠죠. 저는 답답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더군요. 사실 아내는 저에게 폐차 전부터 종종 자기야 무슨 기름값으로 한 달에 10만 원을 써? 차 기름값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 교통비에서 기름값이 제일 비싸. 잘 타지도 않는데. 가끔 함께 차를 타고 나갈 일이 생겨서 든 기름값이었음에도 아내는 제가 기름을 넣을 때마다 볼멘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랬으니 차를 폐차하게 된 이 상황이
아내는 내심 기뻤을 테고 저는 더욱 화가 났죠. 사실 아내의 고집이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비단 제 용돈이나 자동차 보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본인 뜻대로만 하려는 것이 지나쳤죠. 결혼 전 어머니 권유로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었습니다. 보험료가 매달 10만 원도 안 들어가는 데 비해 여러 가지 특약 구성이 좋은 보험이었죠. 그리고 일단 지금보다 어릴 때 가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격으로 같은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보험은 관심이 없었지만 그 보험은 꽤나 오랫동안 납입을 한 상태였기에 결혼 후에도 유지하고자 했지만 아내가 일단 해지하고 빚 다 갚고 난 뒤에 다시 들자며 고집을 부렸고 저는 실비보험을 해지해야만 했죠. 그때 그 보험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더니 결국 저는 제 생각은 전혀 존중할 줄 모르는 아내에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허리띠만 졸라매는 재테크 방법이 저에게는 맞지 않았으니까요. 아내는 좋은 취지를 가장해 단순히 저축 절약을 넘어 생활을 포기하고 오로지 빚 갚는 데 전력 투구를 하는 방법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 가끔 드리는 용돈조차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봉투를 내밀기도 민망하더군요. 또한 친척들 경조사에 드리는 돈도 금액이 적어도 너무 적다 보니 드리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아내는 처가에도 똑같이 했기에 전 이것에 대해 무어라 말할 수가 없었네요. 그래도 보통 축이나 조의 등으로 하는 돈에는 적정한 금액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건만 아내에게는 그런 보편적인 상식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돈에 관련해서는 자신의 주장만 옳다 하는 아내의 행동이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아내였으니까요. 그렇게 참고 버티며 몇 년이 지났고 다행히도 일이 잘 풀리게 된 저는 연봉 또한 꽤나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제 사정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으니 저는 다시금 아내에게 용돈을 올려달라 부탁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거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4년이 지나 제 연봉이 처음에 1.5배 정도 되었을 때 그제서야 아내가 제 용돈을 올려주더군요. 제 용돈은 4년 만에 50%가 올라 15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웃으며 4년 만에 50% 인상이면 대단한 거지 하며 웃었지만 전 이제 더 이상 제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죠. 항상 열심히 일을 했고 힘든 과정 끝에 제 연봉이 올랐건만 아내는 그런 제 고생에 대한 보답조차 할 생각이 없었나 보네요. 고생에 대한 조금의 위로도 없이 오직 빚 갚는 데만 혈안이 된 아내는 지쳐가는 제 마음을 알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연봉은 많이 올랐는데 받는 용돈은 여전히 15만 원이다 보니 이제는 아내에 대한 별별 의심이 생기더군요. 가끔 아내의 SNS에 들어가 보면 친구들과 모임을 한 이런저런 사진들을 올려두곤 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나 고급스러워 보이는 식사 등이 올라온 아내의 SNS를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아내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더군요. 평소 통장 관리를 아내가 하니 혹시나 나 몰래 돈을 막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네요. 그러나 아내는 저의 그런 의심에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말했죠. 당신이랑 나랑 비슷하겠어. 난 내 용돈으로 충분히 친구 만나고 커피 마시고 식사할 수 있어. 쿠폰 포인트 그런 거 잘 쓰잖아. 기억 안 나? 당신 용돈이나 관리 잘해. 나중에 또 모자란 애 뭐네 징징대지 말고. 사실 아내가 능력자는 능력자였습니다. 2억 가까이 되는 대출금을 불과 5년 만에 다 갚았으니까요. 그런 아내를 의심을 할 건 없었지만 제 생활에 비해 여유로워 보이는 아내의 활동에 이렇게 치졸하게까지 굴게 되었더군요. 이런 제가 한심하고 씁쓸했네요. 그래도 어쨌든 아내의 악착 같은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드디어 빚을 다 갚을 수 있었고 아내의 간절한 바람대로 진짜 우리 집이 되었죠. 저는 이제는 대출금도 다 갚았고 지금부터는 생활에 여유가 생겼으니 아내에게 다시 한번 용돈 인상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목표 달성했잖아. 내 용돈 좀 더 올려줘. 이번엔 가능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더군요. 이번엔 아이를 가지려면 큰 집으로 옮겨야 하고 본인이 휴직하는 동안에 쓸 돈을 미리 모아둬야 한다 했죠. 아내의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 끝도 없더군요. 그럼 이 생활은 언제 끝나? 언제까지 갚고 모으기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산 지가 벌써 5년이야. 이제 그만 인간답게 살자 제발. 다들 이렇게 살아. 지금 바짝 모아놔야 나중에 편한 거야. 당신은 집 대출금만 갚으면 끝인 것 같아?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이 세상은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고. 돈은 계속 모아야 해. 내 앞에서 더 이상 그런 투정 부리지 마. 그렇게 저희는 또 싸우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옥신각신했으나 의견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 역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죠.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쓸 용돈은 내가 벌 테니까 그 돈은 건드리지 마. 결국 저는 부족한 용돈을 벌기 위해 퇴근 후 대리운전을 시작했죠. 몸은 피곤했지만 주머니에 돈이 생기니 좋더군요. 일주일에 3일만 일해도 20만 원은 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을 받아 쓰던 제게 일주일 20만 원은 큰 돈이었죠. 그동안 부모님께 못해드린 용돈도 드렸고 후배들에게 맥주도 한 잔 샀네요. 물론 아내는 제가 대리운전으로 번 돈을 호시탐탐 노리곤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제게 그랬듯 딱 잘라 거절하곤 했죠. 그런데 대리운전 일을 한 달도 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피해 차량과 제 차의 동승자는 어찌저찌 보험으로 처리했으나 저 역시 허리와 목에 통증이 있었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한의원을 다니며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 침치료 등을 진행했고 이에 대한 비용이 들었죠. 게다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라 그 비용이 꽤나 비쌌습니다. 하지만 회사도 다녀야 했던 저는 빨리 몸을 회복해야만 했죠. 그래서 아내에게 병원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매정해도 참 매정하더군요. 내가 당신 용돈을 충분히 주는데도 그 15만 원이 부족하다면서 용돈 벌려고 스스로 대리운전 하다가 다친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아무리 돈이 중요한 아내라지만 다친 남편에게 인정머리라곤 끝까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저는 결국 이렇게까지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조차 없는 여자와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 몸이 다쳤는데도 돈 생각부터 하는 부인과 더는 살 수 없어. 그동안 당신의 지독하게 인색한 계산법에 맞춰가면서 버텨봤는데 이런 비참한 생활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런 제 말에 아내는 역시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싫어. 내가 왜 이혼을 해? 이제야 우리 집으로 만들어놨는데 소송이라도 할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이랑 이제 더는 못 살아. 아 참나. 이게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아? 내가 빚 갚으려고 그런 거지 딴짓을 했어? 사치를 했어? 아내는 제가 이혼 서류 내밀 때마다 외면하거나 찢어버리기를 여러 번. 결국 저는 아내에게 소송을 했습니다. 제 힘들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그에 대한 증거로 매달 정확한 날짜에 입금된 15만 원의 내역과 그 돈으로 살아야 했던 증거를 제출했죠. 그 통장 정리 내역을 보는데 지난 5년이 너무나 한심하더군요. 성과급 포함 연봉으로 따지면 월 6천만 원은 벌고 있는 제 통장에 찍힌 내역은 편의점 600원, 편의점 1200원, 편의점 900원 다 이런 식이었네요. 지난 5년의 삶이 너무나 허무했죠. 남편의 사회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용돈을 강요하면서 제 생활의 어려움을 그토록 호소했음에도 들어주지 않았고 그 문제로 인해 다치게 된 남편에게 치료비조차 주지 않은 아내는 그렇게 유책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혼 사유에 속한다더군요. 사실 지금까지의 용돈은 그렇다 쳐도 다친 사람의 치료비마저 끝내 주지 않았으니 제가 느낀 감정은 무어라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웠네요. 지금까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버틴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동안 강요당해온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위자료까지 청구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내는 반성하기는커녕 화를 가득 담은 변론서를 제출했더군요. 아내 자신도 아끼며 생활했다며 계절 따라 옷 한 번 제대로 못 샀으며 화장품도 제일 싼 것만 쓰면서 오직 빚 갚느라고 노력한 것뿐이라 했죠. 함께 잘 살자고 한 건데 왜 본인이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 도통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정기일이 되었죠. 저희의 이혼 사유를 읽어보신 판사님도 어이없어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의 용돈을 올려주면 되는 일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줄곧 서로를 위하는 일이었다며 끝까지 오기를 부리더군요. 결국 아내의 고집으로
조정까지 실패하게 되었고 저는 이혼 판결을 받는 것으로 결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재산분할은 빚을 갚은 기여도를 따졌는데 둘의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월 200만 원 정도를 버는 아내보다 제가 월등히 더 높았기에 제가 더 많은 돈을 가져왔죠. 이에 대해 저는 아내로부터 위자료도 조금 받을 수 있었네요. 그렇게 씁쓸한 이혼 후 전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며 잃어버렸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갈 수 없었던 모임도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지금 적당히 소비도 하면서 재테크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젠 저축과 소비의 조절을 제 스스로 나름 잘 해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는 보통 사람 같이 친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후배들과 커피를 마시기도 하면서 어울려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또한 민망하지 않을 수준으로 챙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다시 잃어버린 5년간의 인간관계를 회복 중입니다. 그 무엇보다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 데 감사할 뿐이죠. 이제야 제대로 사는 기분이 드네요. 물론 전 부인 덕에 아껴 쓰는 습관이 제 몸에 배이긴 했지만 말이죠. 사실 이것이 누가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전 부인 역시 본인과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면 재산을 불리는 재미로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의 경우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이죠. 어느 자료에서 보니 수입의 10에서 15% 정도가 적당한 용돈이라 하더군요. 물론 과한 지출은 막아야 하겠지만 심하게 소비를 제한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고 볼 수 있네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인데 정작 돈을 모으느라 잘 살질 못한다면 그것만큼 팍팍한 인생살이도 없더군요. 결과적으로 노동에 대한 적당한 보상은 주어져야 더 힘을 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사실 현재 전 부인은 마치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빼앗긴 사람처럼 굴고 있습니다. 전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두고 있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아내의 남동생이 전화를 해 저에게 누나 좀 말려줄 수는 없냐는데 결국은 누나가 열심히 모은 돈 조금 더 주면 안 되겠냐는 소리더군요. 결국 전 부인에게는 제가 벌어오는 돈이 그냥 지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랑 사는 5년 동안 3억 가까이 벌었는데 내가 5년 동안 용돈으로 쓴 돈이 700만 원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후로는 연락이 없네요. 돈벌레처럼 돈밖에 모르고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그런 전 부인처럼 비참하고 쓸쓸하게 살고 싶진 않더군요. 사람이 필요할 때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그게 사람 사는 인생이고 또 지혜로운 소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며칠 전 저 때문에 야근한 후배들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야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